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0,000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9.8% 인상된 수준인데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부결에 반발하는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재차 불참했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복귀를 호소해온 위원장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 결정 단위에 대한 무시 아닌가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좀 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계 내부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부결에 대한 소상공인계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는 8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출석 요구에도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남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10,000원을 공식 제시한 상태입니다. 산입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결 내지나 삭감되는 효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경영계는 동결이나 최소 인상률, 한 발 더 나아가 초유의 마이너스 인상률 제한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실질적 마지노선이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입장차는 어느 때보다 첨예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등 5대 신산업에 앞으로 10년간 56,000명의 산업기술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 가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 첨단 신소재 등 5대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 인력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5대 신산업에 종사하는 산업기술 인력은 2017년 기준 10만 9천 명으로 3.7%인 4,1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들 신산업 종사 인력이 2027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2017년 말 대비 5만 6천 명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결혼 여부, 출신지와 부모 직업 등에 대해 물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물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최대 2.5% 성장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수출과 투자 부진 심화가 원인입니다. 반대로 취업자 증가 목표는 5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높였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 이승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새로 잡은 올해 성장률 목표는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2.4에서 2.5%, 지난해 성장률보다도 낮습니다. 전망치 하향의 최대 이유로 정부는 급격하게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는 부분,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부분, 저희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이것도 2달 넘게 국회에 발이 묶인 추가 경정 예산안 6조 7천억 원의 7월 내 통과를 가정한 겁니다.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한다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예측치 1.1%보다 낮은 0.9%를 예상했는데 이대로 되면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0%대가 됩니다. 그만큼 경제에 수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역시
수출 부진 탓에 지난해보다 150억 달러 이상 줄어든 605억 달러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보다 5만 명 늘어난 2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성장률 방어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더 식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확대는 물론 민간 투자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조기 착수하도록 하고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재영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의 큰 원인인 투자 부진 해결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확장 재정 정책과 민간 투자 지원입니다. 우선 6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달 내에 7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생산성 향상,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 기한을 내후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제율은 최대 10%로 늘립니다. 또 설비 도입 초기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상각제를 확대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도 한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특례 일몰도 금년 말에서 20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 수소차 등 신산업의 당초 2배인 정책금융 10조 원을 공급합니다. 10조 원이 넘는 각종 민간 개발 사업도 앞당길 계획인데 규제를 풀어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8조 원 규모 민간 사업의 조기 착공을 돕고 생활 SOC는 절차를 단축해 연내 2조 9천억 원을 집행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조기 착공하고 B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투자 부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해줄지 좀 잘 찾아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대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부진한 경기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빚을 진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 대상이나 장기 소액 연체자,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3년간 빚을 상환하면 채무의 최대 95%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빚을 갚아야 빚이 청산되는 기존 신용회복제도와 달리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상환하면 갚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녀 채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6개월째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8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습니다. 0%대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6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6월보다 1.8% 상승했지만 석유류가 3.2%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1% 올랐습니다. 수출이 벌써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수출 효자 반도체 수출액이 급감한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국내 최대 수출 기업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전체 경제와 주식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대표 수출 품목 반도체의 6월 수출은 지난해 6월보다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 하락입니다. 2분기 반도체 수출 단가는 27% 가까이 내렸고 특히 D램은 60%나 떨어졌습니다. 길어지는 수출 부진에 최대 수출 기업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오는 5일 잠정 실적을 내놓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 14조 8천억 원대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현재 시장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이보다 60% 급감한 6조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대체로 2분기 영업이익을 6조 1천억 원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일각에선 6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있습니다.
미중무역 분쟁이나 화웨이 제재 등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해서 수익성이 많이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 조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수요 부진 탓에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7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선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늘리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준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 검사비와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 등으로 3,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 환자 등의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목표인 70%까지 올려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정부가 국고 지원은 제대로 안 하면서 해마다 월 4,000원씩 보험료를 더 올리겠다고 하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국고 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9월과 10월 사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상급병원 병실까지 넓어지며 환자가 쏠리는 부작용이 생겨 동네 의원들은 문을 닫을 위기라는 겁니다.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상급 병실료를 급여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여기에 정부의 의료복지 확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7년 만에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고갈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의료 공급자와 수급자 양쪽의 불만을 잠재우고 탄탄한 재정 계획까지 세울 수 있을지 건강보험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음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 재료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 풍작으로 값이 많이 떨어져 당국과 농민도 걱정인데 갖은 소비 촉진책에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양파와 마늘이 놓인 야채 코너에서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가격은 양파 1.8kg에 1,980원. 평소보다 1,000원 더 싼 겁니다. 이달 1일 기준 양파 평균 소매값은 1kg에 1,476원. 1년 전보다 2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늘 역시 1kg에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 이상 낮습니다. 모두 풍작의 영향입니다. 올해 전국 양파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13% 늘어난 128만 톤. 마늘도 평년보다 20% 증가한 37만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값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협은 물론 금융기관, 유명 외식업체까지 소비 촉진에 나서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식품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먹어서 요리는 직접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야채 같은 것도 별로 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최근 가정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채소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수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과잉 물량을 수출을 통해 좀 덜어내야 국내 양파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로 두 품목의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교육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7월이 되며 본격적인 휴가 기간을 맞게 됐습니다. 휴가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직장인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직급별로 조심해야 하는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핫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가를 떠나기 전 직장인들이 모두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휴가 전후로 평소보다 참 바쁘게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때문에 주의해야 할 에티켓도 상당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휴가 계획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휴가를 결제해주는 상사의 협조가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여행 검색 엔진 스카이스캐너가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직장인 546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에티켓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해봤더니 여름 휴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경험한 불편한 사례는 복수응답으로 22%가 뽑은 휴가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을 때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휴가철에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불만이 높을 것 같은데요. 성수기에는 하루 차이라도 항공권이나 숙소 가격의 차이가 크고 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 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2위를 차지한 내용 역시 휴가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20%가 응답을 했는데요. 또 공동 3위는 각각 17%가 뽑은 휴가 기간 중 카톡 등 업무 관련 문의가 오는 경우, 그리고 일방적인 휴가 일정 지정이었고요. 5위는 11%의 비율을 보인 여름 휴가 동행인 또는 경비 등을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였습니다. 네, 또 최근 문화 생활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워라밸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여름 휴가는 직장인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수인계를 잘하고 간다를 29%가 뽑았는데요. 또 23%는 야근을 해서라도 휴가 기간 중 해야 할 일을 다 끝낸다라고 응답해서 1, 2위 모두 휴가 기간 중 부재 중이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에티켓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3위부터는 재미있는 응답들이 이어졌는데요. 12%가 연락이 오더라도 무시한다고 응답해서 3위 오른 건데, 또 4위는 전화를 못하도록 로밍을 안 한다로 11%가 뽑았고요. 5위는 6%의 비율을 보인 카톡 등 상태 표시창에 휴가라는 표현을 한다였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를 꺼둔다는 3%, 와이파이나 통신 연결이 어려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와 카카오톡과 밴드 같은 업무용 대화방을 나간다와 같은 답변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극단적인 대답들도 많았네요. 3위 이후의 응답은 공적인 업무와는 연락을 차단해 최대한 휴가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 2위에서 밝힌 것처럼 휴가를 가기 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남아 다른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폐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더라도 홀가분하게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동료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료가 여름 휴가를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노력한 항목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는다와 휴가를 떠난 동료에게 카톡 등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다가 24%로 공동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사내에 동료의 휴가를 안내한다에 22%가 응답을 하면서 상호 간의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팀원들끼리 업무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름 휴가를 언제 갈 것인지 미리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휴가를 가기 전 언제쯤 회사 조율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나요? 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선택한 최적의 여름 휴가 보고 시점은 73%가 응답한 1개월 이전이었는데요. 2위는 17%가 뽑은 2주 전이었고 3위는 7%의 비율을 보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직장인이 한 달 전에 휴가 기간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최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업무 일정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여름 휴가 기간을 보고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직장인 사이에서 여름 휴가 에티켓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사람이 협업을 이뤄 진행하는 것이 직장 생활인 만큼 직장인의 휴가에도 꼭 필요한 에티켓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꼭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즐거움만 가득한 휴가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교옥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